얼마 전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인생이 나락으로 갈 뻔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제 나이는 28이고 평범한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여자예요. 2년 동안 만난 3살 연상의 남자친구와 작년 연말부터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했거든요. 저희는 올가을쯤 결혼하기 위해서 양가 부모님께 따로 허락을 받고 상견례 날짜를 조율하던 중이었어요. 먼저 남자친구가 우리 집에 방문했는데 그때는 별다른 문제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일단 알겠다며 빠르게 상견례 날짜를 잡자고 하셨죠. 남자친구는 원래 조용한 성격인데 평소에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인사시켰을 때도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는 정도가 고작이라서 특별히 점수를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다 하시고 너가 좋으면 좋은 사람이겠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일단 상대방 부모님을 만나야 하니 빨리 상견례 날짜를 정하자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양가 상견례는 영원히 하는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제가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나러 갔을 때 일어났었던 어떤 사건 때문입니다. 남자친구는 위로 누나가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20대 중반에 결혼해서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11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이들에 대해 별 관심 없고 굳이 따지자면 별로 안 좋아하는 축이거든요. 나중에 결혼하면 막연하게 제 아이는 낳아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남의 아이는 살면서 한 번도 예쁘다고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다. 오히려 귀찮기도 하고 억지로 예쁘다 해줘야 하는 분위기도 싫었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와는 다르게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밖에서 모르는 아이를 봐도 귀엽다며 좋아하고 특히 자기 조카를 정말 예뻐하고 아꼈습니다. 저는 집에서 외동으로 자라서 오빠나 언니도 없고 동생도 전혀 없어요. 어쩌다 보니 주변 제 또래 친척들도 다들 결혼하기 전이라서 조카도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예전부터 자기 조카 정말 귀엽고 예쁘다고 사진을 보여주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 솔직히 그게 어떤 마음인지 이해도 안 갔습니다. 항상 조카를 자랑할 때면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는데 정말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잘생기고 예쁜 얼굴은 아니었어요. 11살인 나이에 비해 살도 좀 많이 찐 편이고 어린애한테 이런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정말 말 안 듣는 못된 아이처럼 생겼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얼굴 보고 뭐라고 하는 건 예의도 아니고 어차피 제 조카도 아니니까 그냥 남자친구의 말에 맞다고 맞장구 치며 귀엽다 하고 대충 넘어갔습니다. 사귀고 관계가 진지해진 이후로 남자친구는 우리 결혼하면 아이를 빨리 갖고 싶다고 항상 이야기했고 자기는 아들도 좋지만 조카가 이미 있으니 우리 아이는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했었어요.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에는 진심이었지만 엄마가 될 생각은 아직 없었고 특히 제 나이 30 전에 아이 낳고 애엄마가 되고 싶진 않았습니다. 올가을에 결혼하면 금세 해가 지나고 제 나이가 29이 되는데 신혼생활을 적어도 1년 이상은 즐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이는 좀 천천히 갖자고 이야기했었는데 남자친구는 일단 결혼하고 나면 제가 더 많이 아이를 갖고 싶어 할 거라며 어디 한번 두고 보라고 했죠. 아무튼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면서 우리 집에 이어 제가 남자친구의 부모님 댁으로 인사를 드리고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갔었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말로만 들었지 그 집안 식구들과 처음으로 얼굴을 보는 자리였어요. 아버님 어머님도 그렇고 따로 살고 있는 남자친구의 누나까지 저를 보러 온다고 해서 당연히 긴장을 바짝 할 수밖에 없었죠. 남자친구는 워낙 평소에 부모님한테 제 이야기를 많이 했었다면서 본인 덕분에 제 이미지가 좋으니 아무런 걱정 말라고 했지만 처음으로 인사드리러 가는 건데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남자친구가 우리 집에 인사하러 올 때 아빠가 좋아하는 양주를 선물로 사왔기 때문에 저도 미리 방문 전에 예비 시부모님이 좋아한다고 하는 와인을 사서 들고 갔어요. 뿐만 아니라 첫인상을 예쁘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침 일찍 미용실 가서 머리 드라이와 세팅까지 돈 주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돈과 시간을 써가며 바보짓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남자친구한테 오빠네 부모님은 평소 어떤 사람들이냐고 몇 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냥 두 분 다 조용하시고 착하고 주변에서 인품 좋기로 소문난 분들이라 하더라고요.
법 없어도 살 사람들이라면서 우리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자기 엄마는 시집살이 같은 건 절대 시키지 않을 뿐이니 안심하라고 했어요. 물론 아들이 자기 부모에 대해서 하는 말이니까 대충 걸러듣긴 했는데 그래도 저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완전히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은 아니겠거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아파트 정문까지 저를 마중 나와 있었고 안내를 받으며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것과는 별개로 정말 많이 긴장이 되더라고요. 약속 시간보다 15분 정도 일찍 도착해서 아파트 정문 앞에 마중 나온 남자친구와 먼저 만났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부모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누나도 와 있었고 엄청 개구장이처럼 생긴 사진 속에서만 봤던 남자친구의 조카 역시 집에 같이 와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살이 좀 찐 편이었는데 실제로 보니 11살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사진으로 볼 때보다 조금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이지만 첫인상을 좋게 하고 싶어서 먼저 아이에게 인사를 건넸는데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로 제가 하는 인사를 듣고 대꾸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한테만 그러는 줄 알고 무시하는 건가 싶었지만 나중에 보니 제 남자친구가 하는 말도 무시하고 어머님 아버님이 뭐라고 하던 말던 신경도 안 쓰고 대답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싸가지 없는 애가 또 있나 싶을 정도였는데 어차피 내가 자주 볼 것도 아니라 상관도 없었습니다. 어머님께 제가 가져온 선물을 건네드렸고 이제 식사 준비가 거의 다 되어 가니까 잠깐 거실에 다 같이 앉아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어머님이랑 남자친구의 누나가 주방에서 마지막으로 상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앉아있기 눈치가 보였습니다. 제가 수저라도 놓던지 뭐라도 도우려고 했지만 너는 오늘 손님으로 왔으니까 그냥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있으라 하더군요. 아버님이랑 잠시 대화를 나누고 남자친구 조카에게 또다시 말도 한번 걸어봤는데 여전히 저한테는 눈길도 주지 않고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식사 준비가 다 되었고 온 가족이 커다란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쪽 가족들이 제게 간단한 질문도 하고 저도 어머님 음식 솜씨 칭찬도 하면서 나름대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한참 대화를 나누면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조카는 금방 자기 밥그릇을 다 비우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냉동실에서 아이스크림을 꺼내 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하루 종일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며 게임을 하는 것 같았는데 아직 어린애한테 저렇게 핸드폰을 하루 종일 보게 해도 되나 싶었죠. 그것과는 상관없이 저희들끼리 식사 분위기는 좋았고 양가 상견례 날짜는 언제로 하는 것이 좋은지 등의 이야기가 계속되었습니다.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며 밥 먹고 차 마시고 상견례 날짜를 대충 정한 뒤에 저는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인사를 드리고 제 가방을 챙기기 위해서 아까 아이가 들어간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 누나 이제 갈게. 다음에 또 만나자. 제가 아이한테 돌아간다는 인사를 했는데도 곁눈질로 저를 힐끗 한번 쳐다보더니 그냥 다시 핸드폰에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물론 대답도 전혀 하지 않았고요. 속으로 뭐 저런 애가 다 있나 싶어서 그냥 제 가방만 챙겨 들고 나왔는데 애엄마가 멋쩍은 듯 웃으면서 요즘 아들 키우는 게 다 그렇다고 벌써 사춘기가 왔는지 부모랑도 이야기를 잘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구나 싶어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빠져나왔어요. 남자친구가 또다시 택시 타는 곳까지 저를 바래다 주었고 빨리 집에 돌아가서 우리 부모님에게 상견례 날짜를 본격적으로 상의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다른 곳 들르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고 방에 옷 갈아입고 나서 가방을 옷장 안에 넣어두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했어요. 그 가방이 평소 잘 들고 다니지 않는 비싼 가방이라서 비워두고 있거든요. 다른 건 전부 그대로 있었는데 제 지갑이 통째로 사라져서 보이질 않는 겁니다. 남자친구 집에서 올 때는 핸드폰으로 택시를 호출해서 왔기 때문에 지갑을 꺼낼 일이 없었는데 갈 때는 지하철 탈 때 교통카드를 분명히 찍었거든요. 다행히 지갑에 있는 돈이 엄청 큰 돈은 아니고 5만 원짜리 한 장과 만 원짜리 5장이 있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카드랑 신분증이나 중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걸 언제 다 일일이 재발급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왔습니다. 중간에 제가 지갑을 떨어뜨려서 잊어버렸나 하고 다시 천천히 생각을 해봤는데
분명히 남자친구네 집 앞 지하철역에서 나올 때 교통카드를 찍고 그리고 나서 제 가방에 넣었던 기억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덜렁거리는 성격도 아니고 살면서 아주 어릴 때를 제외하면 지갑이나 다른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리고 다닌 적도 없어요. 남자친구네 집에 가자마자 가방과 입고 간 얇은 외투는 남자친구 방에 넣어두라고 하길래 방 안에 있는 옷걸이에 걸어두었거든요. 당연히 한 번도 열어서 안에 있는 물건을 건드린 적도 없고 집에 올 때까지 그대로 있었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의심이 되는 건 방 안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던 남자친구의 조카 하나뿐인데 의심만 할 수 있는 거지 혹시 내 지갑을 훔쳐갔냐고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머리는 아프지만 일단 급하게 신용카드부터 정지를 시키고 나머지 문제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어차피 카드 분실 신고는 주말이건 평일이건 상관없이 언제든 할 수 있으니 핸드폰을 들고 카드 회사 전화번호를 검색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문자 알림이 뜨더라고요. 시우 편의점 27,500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제 지갑을 훔쳐간 것으로도 모자라 카드까지 긁고 다니다니. 이거 완전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놈이구나 싶었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지? 순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똑같은 편의점 이름으로 이번에는 10만 원 정도가 추가 결제되는 겁니다. 아마 한번 긁어보고 결제가 승인되니까 다시 더 많은 물건을 사는 것 같았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카드 회사에 정지 신청을 했고 카드 결제가 됐던 그 편의점에 전화를 걸었죠. 아르바이트생이 제 전화를 받았는데 방금 카드로 10만 원을 결제한 사람 있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초등학생이 엄마 카드를 가져와서 게임 카드 같은 걸 사갔다는 겁니다. 저는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편의점에서 아이들 핸드폰 게임에 쓰는 돈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 아이 어디 갔냐고 하니까 바로 나가서 사라졌다 하고 제가 경찰에 신고하고 지금 갈 테니까 CCTV 있으면 자료 좀 확보해달라 부탁을 했죠. 바로 경찰에 카드 도난 사용 신고를 해놓고 저는 그 편의점으로 택시를 타고 달려가고 있었는데 혹시나 하는 생각에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까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까 내 가방에서 지갑이 사라졌더라고. 근데 지갑 도둑이 중앙동 현대아파트 앞에 편의점에서 카드를 2번이나 썼다더라. 그래서 지금 경찰에 신고했고 나도 택시 타고 편의점으로 가는 중이야. 제가 편의점 위치를 이야기해줬더니 남자친구는 깜짝 놀라면서 거기 자기 누나네 집 앞 편의점이라 하더군요. 솔직히 이때부터는 99%도 아니고 100%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경찰 불렀으니까 같이 CCTV 확인하고 범인 잡으면 다시 연락을 한다고 했죠. 출동한 경찰관분들이 저보다 먼저 편의점에 도착해 계셨고 원래 저는 CCTV 화면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분들이 저 대신 제 카드를 쓰는 장면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몇 분이 지났을 때 아까 봤던 남자친구의 누나와 조카가 편의점으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아, 여기 있었네. 아니, 아까 우리 아들이 조금 실수를 한 것 같더라고. 도둑 아니야. 도둑 아니니까 신고한 거 취소하고 경찰도 그냥 돌아가라고 해. 무슨 이 정도 일로 경찰까지 부르면서 유난을 떨고 그래? 우리 아들이 지갑이 땅에 떨어져 있길래 호기심에 가져온 것 같아. 여기 있어. 돈도 그대로 있을 거야. 근데 이미 쓴 건 어쩌겠어? 앞으로 외숙모 될 사람인데 용돈 줬다고 생각해. 두 모자한테서 미안하다거나 잘못했다는 내색은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끝까지 제게 사과 한마디 없었고 마치 별일도 아닌데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일을 크게 만드냐는 식이었죠. 아니요, 제 지갑은 땅에 떨어져 있지 않고 분명 제 가방 안에 잘 들어 있었어요. 누가 가방을 열어서 지갑을 훔쳐갔겠죠. 제가 훔쳐갔다는 말을 했더니 갑자기 남자친구의 누나가 눈빛이 돌변하면서 훔치긴 누가 훔쳤냐고 왜 남의 아들을 도둑으로 모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편의점 뒤에 사무실 공간에서 CCTV를 확인하고 있던 경찰관분들이 저희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서 말리셨습니다. 경찰 아저씨, 저 애가 범인이에요. 데려가서 홍구멍을 내주고 처벌 좀 해주세요. 어차피 우리나라 법 때문에 어린아이가 도둑질을 해도 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화가 나서 이대로 그냥 넘어가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바락바락 대들고 화를 냈더니 그제서야 남자친구의 누나가 대체 돈을 얼마나 썼길래 이 난리냐고 자기가 대신 갚아줄 테니 그만하자 하는 겁니다. 물론 카드로 긁은 13만 원은 받아내야죠. 뭐가 예쁘다고 저런 놈한테 제가 용돈을 주겠습니까? 13만 원 달라고 했더니 저보고 거짓말하지 말라며 애가 무슨 돈을 그렇게 쓰냐고 따지더군요. 그래서 카드 사용 내역 보여주고 아르바이트생도 옆에서 저 애가 그 카드를 써서 계산한 게 맞다고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니, 애가 이렇게 큰 돈을 쓰는데 당신은 안 말리고 뭐 했어? 결국 당신 잘못이네? 당신이 매출 올리려고 일부러 우리 애한테 비싼 물건 사게 한 거 아니야? 진짜 사람 인성 어디 안 가더라고요. 이 와중에도 사과를 하거나 자기 애를 혼내기는커녕 아무 죄 없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분들은 그냥 아이가 쓴 카드 금액 돌려준 후에 사과하고 끝내라고 하셨어요. 편의점에서 이렇게 소란 피우는 것도 업무방해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옆에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뽑아오더니 저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휙 뿌리듯 던지고는 자기 애만 데리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정말 황당했고 세상에 뭐 저 따위 인간이 있나 싶었어요. 결혼이고 뭐고 저런 집안 사람들이랑 한 식구로 엮이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미안하다고 제가 대신 사과를 한 뒤에 출동했던 경찰관분들까지 세 분에게 음료수 하나씩 사드리고 저는 다시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어요. 너무 한꺼번에 많은 일이 생겨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남자친구한테서 어떻게 됐냐며 물어보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 설명하고 미안한데 우리 결혼 이야기는 없던 일로 하자고 말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서로 오해도 풀렸고 돈도 돌려받았다면서? 그럼 다 끝난 일인데 우리 결혼을 왜 취소해? 그리고 애가 뭘 알겠어? 그냥 지갑이 눈에 보이니까 가져가고 싶었겠지. 방에 둔 어른 잘못도 있는 거야. 아니, 이 와중에도 제 편이 아니라 자기 조카랑 누나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로 간에 오해도 다 풀렸고 이제 다시 상견례 날짜 잡고 결혼 준비 제대로 시작해보자. 라고 하는데 이 집안 인간들은 기본적인 도덕 규범 자체가 저와는 다른 것 같더라고요. 도둑질 하다가 들켜도 다시 돌려줬으면 끝인가요? 제대로 저한테 사과를 하고 아이를 따끔하게 혼을 냈더라도 결혼을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봤을 텐데 온 식구들이 하나같이 뻔뻔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이런 태도는 물론이고 그 집안 누나가 방금 전에 악을 쓰던 모습이 떠오르면서 이 남자랑 결혼하면 평생 거지 같은 식구들 사이에서 내가 고생만 하며 살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우리는 정말 인연이 아닌 것 같다고 서로가 생각하는 것부터 너무 크게 다르니까 이대로 헤어지는 것이 낫겠다고 이야기했죠. 그제서야 남자친구는 자기가 잘못했다며 누나랑 조카한테도 오늘 일은 큰 교훈이 되었을 거니까 그냥 한 번만 용서해주고 그냥 넘어가자 하네요. 13만 원? 돈 다시 돌려받았잖아. 별일도 아닌데 그냥 너도 잊지 마고 넘어가자. 내가 대신 사과할게. 별일이 아니긴요. 저는 살면서 이런 일을 처음 겪어봤어요. 누군가의 가방을 뒤져서 지갑을 훔치는 일이 별일이 아닌 건가요? 그것도 아직 초등학교밖에 다니지 않는 어린아이인데도 훔친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편의점에서 13만 원이나 긁었잖아요. 웬만한 일이었으면 뉴스에 나왔을 겁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정나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으면 건성으로 넘기지 말고 나를 이상한 여자 취급했던 당신 누나랑 내 지갑 훔쳐간 당신 조카까지 다 나를 찾아와서 내 앞에 무릎 꿇고 정식으로 사과하라 했습니다. 제 말에 남자친구는 너 진짜 유치하게 굴지 좀 마. 살다 보면 이런저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끝까지 정신을 차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더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도 않으니까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한동안 남자친구는 계속 제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겨우 이런 작은 일로 결혼 생각까지 했던 우리가 헤어지는 것이 말이 되냐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한테는 절대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당신 식구들이랑 귀여운 이 조카와 함께 행복하게 살라고 이야기했죠. 그로부터 며칠 후에 막무가내로 저희 회사 앞으로 찾아온 적도 있는데 그냥 무시해버리고 지나쳤습니다. 그 집에 인사하러 갔을 때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 나눌 때까지만 해도 정말 좋은 사람들이라 생각했거든요. 겉으로 웃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모습에 하마터면 깜짝 속아서 결혼 날짜를 잡을 뻔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대로 아무 일 없이 결혼까지 했더라면 제 앞날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싸가지도 없고 손버릇까지 나쁜 조카와 그 조카를 무작정 감싸고 도는 식구들을 생각하면 언제든 이런 일이 다시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이 명절에 차례상을 잘 차린 덕분에 조상 신이 한번 도와줬다고 밖엔 생각이 안 들고 이제는 그날 제 지갑에 손을 댔던 그 아이에게 고마운 마음까지 듭니다. 덕분에 거지 같은 인간들 피할 수 있었잖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인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은 건 분명 사실이지만 지금은 이혼하고 두 아이들을 키우며 살고 있어요. 사실 지금도 제가 뭘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삶을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저 우리 두 아이들만 바라보며 버티고 살았더니 또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일단 제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저는 친정이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아빠는 엄마와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저를 낳자마자 집을 나가셨고 그 뒤로 단 한 번도 소식조차 들어본 적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찾아온 적 없고 제가 먼저 찾은 적도 없습니다. 엄마가 갖고 있던 사진으로 한 번 보긴 했었는데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서 다신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불쌍한 우리 엄마는 제가 23살이 됐을 때 암으로 먼저 돌아가셨고 그 뒤로는 남편 만나 결혼하기 전까지 쭉 혼자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엄마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외가 쪽 친척들과도 서먹해져서 연락할 가족도 친척도 없이 몇 년을 혼자 외톨이로 지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저만 안 태어났으면 우리 엄마의 인생이 이렇게 될 일이 없었다는 말을 자주 하셨거든요. 엄마가 암에 걸려 돌아가셨을 때도 저를 혼자 키우느라 힘들어서 몹쓸병에 걸린 거라는 말을 엄마 장례식장에서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장례가 끝난 뒤로 다시는 외갓집 친척들을 제가 먼저 찾지 않았고 그쪽에서도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연락을 다 끊어버리고 그저 기계처럼 다니고 있던 회사에 출퇴근하며 돈만 벌고 있었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숨만 쉬는 송장처럼 살던 와중에 바로 그때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짧은 시간에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마 누구한테라도 의지하고 매달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연애 2년 만에 속도 위반으로 아이까지 생기게 되었어요. 어쩌지? 나 아직 엄마가 될 준비가 안 됐는데. 오빠네 부모님이 허락도 안 해주실 것 같아. 너무 무서워. 제가 불안에 떨자 그 남자는 자기가 아이까지 다 책임질 테니 걱정 말라면서 결혼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친정집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도 했고 저는 사실 결혼은 자신이 없었어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지만 뱃속의 아이는 저 혼자 키울 자신이 없더라고요. 사회적으로 미움모라 손가락질 받는 것도 싫었고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애도 엄마 혼자 있는 것보다는 아빠가 있고 정상적인 가족에서 자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아빠 없이 자랐기 때문에 애한테까지 그런 환경을 물려주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남자의 말 하나만 믿고 결혼을 하기로 결심한 채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 집에 아버님은 안 계시고 남편은 어머님과 둘이서 살고 있더라고요. 저도 만만치 않을 정도로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파란만장하게 자라왔지만 남자친구네 집안도 저희 집과 큰 차이가 없어 보여서 차라리 잘 됐다 싶은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상대방 집안이 부모님 두 분 모두 잘 계시고 화목한 집안이었더라면 제 집안 배경이나 이미 결혼 전에 속도 위반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아마 결혼을 반대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집안 사정이나 경제적인 여건상 당장 결혼을 하더라도 신혼집을 따로 구하기 힘들었고
제가 아이를 낳으면 당장 일을 하지 못하고 남자 혼자 버는 돈으로는 홀로 계신 어머님부터 시작해서 제가 애 낳고 집에서 아이 키우며 지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선택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고 제가 그 집안에 들어가서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식은 정말 남편 쪽 식구들과 제 친구들 몇 명을 불러놓고 간소하게 치렀고 어머님이 아이 가진 몸으로 비행기 타면 안 된다고 하셔서 저희는 부산으로 짧게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결혼하고 몇 달 지나서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어머님이 아이 봐주시겠다고 해서 저는 산후조리 끝나고 석 달 뒤 몸이 어느 정도 풀리는 대로 회사에 복직해서 바로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방 2개 있고 작은 거실과 주방이 딸려있는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지만 그 정도만 해도 제가 혼자 살던 집보다 좋으니 감지덕지하다 생각했습니다. 일단 외톨이로 지내던 제가 밥상에 둘러앉아 수저를 마주할 수 있는 가족이 생겼다는 점에서 안정된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봐도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했지만 시어머니와 한 집에 사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살림 오래 하고 깐깐한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하는 일이 다 부족해 보이고 심지어 일러 바칠 부모조차 없는 천혜고아나 마찬가지였으니 더욱더 만만해 보였겠죠? 어머님한테 심한 일을 겪어도 이야기할 친정 부모도 없고 아이 때문에 도망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신혼 초에는 남편이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믿고 버티고 언젠간 돈을 모아서 분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버티고 살았죠. 옛날 분이신 저희 시어머니는 아들이 태어났다고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시어머니께서는 손자를 끔찍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들이라서 그랬겠지만 어머님께 아이를 맡겨놔도 전혀 걱정되지 않으니 저도 일에만 집중할 수 있고 좋았어요. 사실 제 입장에선 나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몸이 힘들었기 때문에 퇴근하고 육아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어머님이 아이를 봐주시는 것이 감사한 일이었죠. 그렇게 악착같이 지내다가 결국 저와 남편은 힘든 상황에서도 돈을 어느 정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서 분가할 수 있었어요. 전세라곤 하지만 대출을 꽤 많이 받아야 했고 집안의 살림살이를 맞출 돈까지 탈탈 털어 넣었기 때문에 가전제품은 대부분 근처 중고가게에서 하나씩 사다가 들여놓았죠. 그래도 좋았고 일단 어머님과 분리된 우리 세 식구만 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이는 3살이 되어 아침에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면 제가 퇴근 시간까지 거기서 봐줄 수 있기 때문에 육아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진 않았어요. 물론 쉬운 일은 하나 없었고 어머님과 함께 살 때에 비하면 제가 해야 하는 일이 훨씬 늘어났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집안일도 하고 아이도 봐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어머님과 같이 사는 것보다는 훨씬 행복했어요. 다만 저희가 분가할 때 어머님의 반대가 심했었는데 그때 남편이 중간에서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혼할 때 지금은 여건이 이러니 어머님 댁에서 시작하고 나중에 돈을 모으면 분가하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막상 분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남편은 어머님 눈치를 보느라 확실하게 처신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 입장이라는 것도 좀 있잖아. 갑자기 나간다고 하니까 서운하셔서 저러는 거지. 당신이 좀 이해해. 몇 달만 더 같이 살다가 천천히 나가도 돼. 이런 식으로 한 번, 2번 미루면서 분가 결정을 한 뒤로 반년을 더 그 집에서 뭉개고 살았어요. 이러다가 평생 어머님 집을 벗어나지 못하겠다는 생각에 저도 남편에게 그냥 나 혼자라도 아이 데리고 나가서 살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제서야 남편도 마지못해 저를 따라서 분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하는 날까지 어머님이 마치 초상이라도 치르는 것처럼 동네가 떠나가라 대성통곡을 하셨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시작해야 하는데 어머님 덕분에 찝찝한 기분으로 분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진짜 문제는 그 뒤로부터 남편의 태도가 몰라보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긴 했어도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본인이 수틀린 뒤로는 결혼 생활 자체에 정이라도 떨어진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육아나 집안일에도 완전히 손을 떼버렸고 제가 조금 도와달라는 소리를 하면 왜? 너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다며? 우리 엄마랑 살 때는 엄마가 다 해주니까 집안일도 애 보는 것도 우습게 보였지?
너가 분가하자 했으니까 너 혼자 알아서 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가정의 구성원이 아닌 것처럼 따로 행동합니다. 신혼 때는 다정하고 착한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혼자 문 닫고 방에 들어가서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나마 제가 퇴근하고 아이 찾아 집에 와서 저녁 준비해놓고 밥 먹으라고 부르면 방에서 게임만 하던 남편이 슬쩍 나와서 반찬을 살피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아무 말도 없이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혼자 치킨 같은 걸 시켜 먹거나 나중에 말도 없이 컵라면 같은 걸 먹더라고요. 대체 우리 가족이 어디서부터 엇나가기 시작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는 더 오리무중으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소리도 그때쯤부터 자주 하곤 했었는데 결국 그 이야기 역시도 저 때문에 분가하는 바람에 따로 사는 어머님 생활비를 드리느라 힘들다는 소리였어요. 저희가 분가한 이후로 어머님은 다시 일용직 같은 일자리를 나가게 되셨지만 그래도 혼자 사시는데 돈이 부족해서 남편이 50만 원 정도 보조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님이랑 같이 살면 한 집안 생활비만 부담하면 됐었는데 이젠 두 집 살림을 해야 한다며 매일 불만이 가득했고 그 화살은 당연히 저한테 향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저는 뭐가 문제인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처음부터 언젠간 어머님과 따로 살 생각으로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고 저는 남편이 하자는 대로 반년 정도의 시간도 더 기다려 주었는데 왜 모든 잘못이 저한테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힘든 부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남편이랑 똑같이 직장 다니면서 맞벌이하고 동시에 살림과 육아까지 제가 다 도맡아서 하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해도 돌아오는 건 너 때문에 식구들이 다들 힘들어졌다는 원망뿐이었죠. 그러는 와중에 뜻하지 않게 제가 둘째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온 집안은 발칵 뒤집어졌어요. 제 임신 소식을 들은 남편은 전혀 좋아하는 기색이 아니라 아무런 말도 없이 담배를 피우러 나가버렸고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리자 바로 불같은 호통을 치셨습니다. 뭐? 둘째? 지금 너가 둘째를 가졌다고? 설마 낳을 생각은 아니지?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무슨 둘째 같은 얼빠진 소리를 하고 있어? 우선 어머님께서 지금 우리 집안 형편의 둘째가 가당키나 하냐면서 절대 그 아이 낳지 말라 하셨죠. 제가 둘째를 갖고 아이를 낳게 되면 또 일을 하지 못할 텐데 이제는 어머님 댁에서 나와 분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비까지 줄어드니 솔직히 막막한 기분이 들긴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지금 집안 상황에서 둘째를 낳아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아이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무조건 낳겠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혼자 벌어서는 도저히 앞으로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했고 어머님 역시도 차라리 그럴 생각이라면 다시 시댁으로 들어와서 살라 하셨습니다. 둘째 낳을 생각이면 그냥 우리 집으로 다시 들어와. 내가 애 봐줄 테니까 저번처럼 애 맡기고 나가서 돈 벌어와. 내 아들 혼자 벌어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살겠냐? 제가 계산을 해봐도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다시 합가하는 것에 대해 조건부로 동의했어요. 둘째를 낳아서 어느 정도 크고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고 확실하게 기간을 정했고 동시에 저 대신 어머님이 예전처럼 나가서 생활비를 벌어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지금 나보고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고? 너는 뭐 하게? 우리가 벌어오는 돈으로 편하게 집에서 놀고 먹겠다는 거야? 그때부터 집안에서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는 극단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어머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뱃속에 둘째 낳지 말라는 소리로 싸움을 걸어오셨고 저는 이미 개월수가 차서 배가 조금씩 불러오고 있는데 그때부터는 제가 집안에 들어오는 바람에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집안 꼴이 다 망가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꼴 보기 싫고 손주들도 보기 싫으니까 첫째랑 뱃속에 둘째까지 데리고 그냥 나가버리라는 막말을 거의 매일 쏟아내셨어요. 남편은 저와 시어머니 싸움에 절대 끼지 않겠다면서 말릴 생각도 없고 중간에서 중재를 할 생각도 없어서 집안 꼴은 정말 엉망진창 그 자체였죠. 둘째는 딸이었고 사실 어머님이 더 애 낳지 말라고 난리치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어차피 아들 하나 있는데 이 와중에 딸을 낳아서 뭐하냐고 하셨습니다. 이 와중에 아들인지 딸인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애초에 집안대를 이어야 할 만큼 멀쩡한 집안도 아니잖아요. 당연히 헛소리를 하는 어머님과 핏대를 세우며 싸우게 됐고,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는 어머님이 자기한테 애 봐달라는 소리는 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때는 이미 회사에 육아휴직을 내고 쉬는 상황이라 더 이상 애들을 어머님께 맡길 이유가 하나도 없었죠. 아직 엄마 손이 필요한 첫째와 동시에 갓난 둘째까지 돌보는 일이 생각보다도 더 힘들었습니다. 거기에 남편이 전혀 손을 안 대는 집안일까지 전부 제 몫이었고, 작은 일에도 꼬투리를 잡으며 시비를 걸어왔어요. 어머님도 남편도 그 누구도 제 편이 아니었고, 눈만 마주치면 매일 싸우는 지옥 같은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어머님도 집까지 찾아오셔서 집안 청소 상태나 살림 상태를 지적하며 끓는 속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어느 날 남편이 술을 잔뜩 마시고 저녁 늦게 퇴근하고 돌아와서는 너 때문에 내 인생도 망했다. 그냥 너랑 결혼하지 말 걸 그랬나 봐. 엄마도 너를 싫어하고 너도 우리 엄마 싫어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남편의 이 말을 듣는 순간 간신히 버티고 살던 제 의지가 다 꺾이고 말았습니다. 이젠 누굴 믿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괜히 내가 고집 부려서 다른 가족들까지 전부 힘들게 만드는 건가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 정신이 멀쩡할 때 나랑 이혼하고 싶냐 물었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출근을 해버렸어요. 속으로 어느 정도 이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솔직히 엄두는 나지 않더라고요. 두 아이를 데리고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겁이 덜컥 나서 답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었지만 결심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어머님이 오후에 집에 찾아와 남편 대신 대답을 하더군요. 이혼? 너 내 아들한테 이혼하자는 소리를 했어? 진짜 간도 크지? 그래 해. 이혼해라. 처내고와 불쌍한 년 데려다가 가족으로 받아줬더니 뭐가 어쩌고 저째? 그 말을 듣고 이제 더는 참고 살지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님 노망이라도 나셨어요?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세요? 그러는 어머님도 혼자 아들 키우면서 사셨잖아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시모는 끝까지 자기가 한 말이 틀린 게 없다면서 저보고 왜 쓸데없이 분가를 하고 낳지 말라는 둘째는 기어코 낳아서 집안꼴을 쑥대밭으로 만드냐고 하셨습니다. 어머님과 또다시 한바탕 목소리를 높여 싸운 뒤에 저녁에 퇴근한 남편에게 당신 생각은 어떻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이제 그냥 이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네요. 내가 양육비 줄게. 그냥 이혼하자. 너랑 살면서 우리 엄마한테 너무 불효자가 된 것 같아. 남편은 이미 시어머니 생각에 완전히 동의해버렸고 지금까지 제가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우리 결혼 생활이 이 꼴이 되어버린 거라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아빠가 집을 떠나고 엄마와 둘이 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런 경험을 겪게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버티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바로 이혼을 하지 못하고 엉망이 되어버린 집구석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혼을 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두 아이들 보느라 너무 바쁘고 힘들기도 했고 변호사 상담 한번 받아보러 갈 시간을 내기 힘들었어요. 남편과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저를 앉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우리 이제 그만하자. 나도 더 이상 이 결혼 생활 이어나갈 이유를 못 찾겠고 나 혼자 돈 벌어서 5 식구나 먹여 살리는 건 무리야. 차라리 양육비를 줄 테니까 너가 애들 데리고 나가줘. 재산 분할이라고 하긴 뭐하고 그 당시에 저희 집 보증금에 들어있던 돈 중에 절반인 5천만 원을 줄 테니 당장 애들 데리고 나가서 살 집을 구하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양육비는 나중에 협의하기로 하고 일단 제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중이라서 아이들 한 명당 50만 원, 도합 100만 원을 남편에게 더 받기로 하고 일단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 아이와 살 집을 구한 뒤에 짐을 챙겨 들고 집을 빠져나왔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이후에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았고 워낙 저희 부부가 모아둔 재산이 많지 않다 보니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로 5천만 원 이상의 돈은 받기가 힘들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양육비 역시도 한 명당 50만 원, 두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100만 원을 받기로 한 것 자체에서 제가 소송을 걸더라도 크게 늘어날 확률이 적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냥 그 조건에 변호사 대동해서 합의서를 쓰고 남편과 협의 이혼으로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육아휴직 기간이라 집에서 아이들을 보며 지내는 중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참 웃긴 게 처음에는 막막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또 사라지더라고요. 오히려 어머님 눈치 남편 눈치 보며 소갈이 할 때보다 아이들과 매일 웃고 지내는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돈은 당연히 넉넉하진 않아요. 지금 남편이 보내준 양육비와 육아휴직 급여까지 합쳐서 23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둘째 어린이집 보내고 제가 회사에 복직을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수입이 조금 더 늘어날 테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혼한 지도 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남편이 그동안 먼저 연락을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저보고 잘 지내냐고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너무 섣부르게 이혼 결정을 한 것 같다는 되도 않는 말을 하더라고요. 헛소리 말고 앞으로 일개미처럼 열심히 일이나 해서 양육비 따박따박 늦지 말고 입금하라 했습니다. 혼자 두 아이 키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긴 해도 절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요. 두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사는 엄마가 될 거예요. 본의 아니게 제 어린 시절과 똑같이 아빠가 없는 가정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어서 너무 미안하지만 저런 인간들은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 빈자리까지 채울 수 있게 정말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